오늘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와, 시장 전체가 정말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 바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코스피는 살짝 내렸는데 코스닥은 또 살짝 올랐더라고요. 정말 다들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정적 속에서 그 물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움직임들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숨막히는 기다림의 중심, FOMC의 진짜 의미부터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개별 기업들의 운명을 어떻게 흔드는지, M&A 분쟁부터 조단위 수주까지 그 명암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혼란 속에서 미래 경제의 판을 짜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그 등장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와, 특히 오늘은 보니까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그런 현장도 있고요. 네, 있죠. 90% 넘게 폭락했던 주식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고 또 AI 시대의 결제 시스템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까지 와,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스릴러 영화 같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무대, 모두가 주목하는 FOMC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처럼 네,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건가요? 인하 자체는 좋은 소식 아닌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호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한두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번 금리 인하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신호를 읽으려는 겁니다. 아, 신호요. 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은 점도표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서 내년 금리 정책의 속도를 가늠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주기 하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어.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뉘앙스를 풍길까 봐 우려하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매파적 인하 시나리오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죠. 금리를 내리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내면 오히려 시장은 안도하기보다 실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로베코 자산운용의 분석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투자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산이라는 개념을 썼더라고요. 네, 그동안 AI 뿜 타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시장 전체를 끌고 왔는데 이제 그 열기가 다른 지역, 다른 산업으로 퍼져야만 건강한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논리죠. 특히 한국의 밸류업 정책을 그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꼽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의지를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나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기관들의 자료를 같이 보면 그림이 좀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극심한 K자형 양극화를 겪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K자형 양극화요. 그러니까 로베코는 한국 시장 전체에 혼풍이 불 수 있다고 보는데 정작 국내 경제 안에서는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더 힘들어질 거다. 이 두 전망 서로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상충된다기보다는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같은 초우량 수출 기업의 성장이 한국 시장 전체의 매력을 높이는 거고요. 신용평가사들은 그 성장의 과실이 국내 다른 산업으로 퍼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오히려 두 전망을 합쳐보면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연준은 단기 정책 금리를 내리려 하는데 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꿈틀대면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8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수수께끼이자 핵심입니다. 이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네, 쉽게 말해서 시장이 연준보다 한 발 앞서서 앞으로 경기와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은 돈을 푸는 상황이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금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가 다시 유망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경기 회복의 수혜도 누릴 수 있는 자산이니까요. 결국 지금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 인하 가능성이라는 단기적인 우려와 또 리플레이션이라는 장기적인 기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힘겨루기가 개별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 파도에 휩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잡죠. 그럼 그 격동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M&A 시장에서 특히 잡음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전이 아주 시끄럽네요. 중국계 협원인 힐하우스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경쟁자였던 흥국생명 측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본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믿었는데 매각 주관사가 입찰 마감 후에 힐하우스에게만 추가로 가격을 올릴 기회를 줬다. 아, 그런 주장이군요. 네, 이걸 업계용어로 프로그레시브 딜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매처럼 호가를 계속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죠.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게임의 룰 자체에 대한 분쟁으로 번진 거네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위탁자산 정보 유출 문제로 이지스 자산운용에 맡겼던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건 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핵심 자산 중 2조 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겁니다. 와, 힐하우스가 인수를 강행하기도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분쟁은 단순히 한 회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넘어서 국내 최대 연기금의 자금 관리와 M&A 시장의 신뢰도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A 관련 분쟁이 이뿐만이 아니죠. 홈플러스 사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000명의 탄원서가 검찰에 제출됐다는 내용이에요. 기획된 금융사기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네, 홈플러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고 알짜 자산을 빼돌려서 투자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논란인데 대규모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오랜 족쇄를 풀고 부활을 꿈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원시스가 대표적인데요. 3년간 정말 끔찍한 주가 부진을 겪었죠. 2021년에 3만 6천 원이 넘던 주가가 한때 3천 원대까지 무려 11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주식을 들고 있던 투자자분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과거 현대로템과의 담합 혐의로 받았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였던 수주 활동 불가라는 그 족쇄가 풀릴 가능성이 열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재개될 대규모 철도 사업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보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90% 넘는 폭락의 고통 끝에 찾아온 반전의 기회인 셈입니다.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무려 2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삼성 SDI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삼성 SDI는 성능이 뛰어난 고가의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계약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배터리로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다각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커지고 있는 탈중국 배터리 수요를 정조준한 거죠.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와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네요. 오, AI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그 불안정한 전력망을 보완하기 위한 ESS의 중요성이 커지는 게 바로 리플레이션 환경의 한 단면이니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삼성 SDI의 이번 계약은 그런 거대한 흐름에 정확히 올라탄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내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 제조사라는 점을 10분 활용한 겁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ESS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승부수인 셈이죠. SK 하이닉스도 주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국 증시의 ADR,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예탁증서 형태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이제 자금 조달과 기업 가치 평가의 무대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경쟁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죠. 이렇게 기업들이 현재의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각계전술을 벌이는 동안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미래로 돌려보면 더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결제 방식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 눈에 띄네요. 네, 글로벌 결제 공용 기업이죠. 스트라이프가 템포라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 하나가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기존 블록체인의 고질적인 문제, 즉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로 해결해서 결제에만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자료에 나온 결제 전용 레인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복잡한 다른 거래들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오직 결제만을 위한 초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거잖아요. 건당 수수료를 0.1센트, 우리 돈으로 약 1.4원 수준으로 고정했다는 건 거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트너사들의 명단입니다. 파트너서요? 네, UBS, 도이체방크 같은 전통 금융의 강자들은 물론이고 오픈 AI, 엔스트로픽 같은 현내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왜 합류했을까요? 바로 AI 서비스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많은 초소액 결제 때문입니다. 아, 초소액 결제. 예를 들어 AI에게 질문 하나 하고 답변 받을 때마다 10원, AI가 그림 한 장 그려줄 때마다 50원씩 결제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면 되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의 신용카드망으로는 건당 수수료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그렇죠. 스트라이프의 템포는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혈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미래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암호화폐 원조격인 비트코인 시장은 유동성 가뭄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대규모 강제 청산 사태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현물 ETF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돈맥경화라는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한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AI와 결합해서 실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적 자산의 성격을 벗지 못한 비트코인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죠. 그런데 이 와중에 JP모건에서는 정반대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년에 최대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인데 이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예측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JP모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앞서 말한 리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각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해질 경우에요. 투자자들이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 대안으로요? 네,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비트코인의 기술적 효용성보다는 거시경제 환경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분석입니다. 흥미롭네요. 스트라이프의 혁신, 비트코인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JP모건의 파격적인 낙관론까지 암호화폐라는 하나의 시장을 두고도 미래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런 미래를 향한 베팅은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수요처요? 바로 앞서 언급된 ESS와 로봇 산업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2차 전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군요.
FOMC의 금리 정책 변화가 시장의 기대를 바꾸고 그 기대가 고금리 시기 동안 움츠러들었던 자산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네요. 리츠나 인프라 펀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인프라 펀드의 경우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까지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대규모 신규 투자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엮어보니까 시장은 FOMC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지만 그 물밑에서는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 경쟁이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두 가지 다른 시선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한 전문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죠. 네. 반면 로베코 자산운용 같은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과연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잠재력을 끌어올릴 진짜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력한 세제 개편 같은 내부적인 제도 개선일까요? 아니면 삼성 SDI나 SK 하이닉스처럼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의 노력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FOMC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